혹시 운이 좋아가지고 이 전세가 더 빨리 맞춰졌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비트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시거나 거래를 할 때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용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쓰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모른다고 하면 너무 초보인 티가 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돼도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다음에는 정말 영상에서 이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총정리를 시리즈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나 이거 다 아는데 라고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모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용어를 좀 적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약할 때 처음에 보내게 되는 계약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계약금. 이게 계약금은 계약금인데 앞에 가라고 붙여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식으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이 물건을 픽해 놓기 위해서 보내는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약금은 사실 얼마를 붙여야 된다는 정해진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이 물건 마음에 들면 그 가계약금을 좀 높게 해서 붙여라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가 막 되게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이라고 하면 이 물건을 파는 분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정말 파는 게 맞을까? 팔까 말까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계약금을 좀 낮게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 정도 그냥 계약금 내가 포기하고 그냥 배상을 해주거나 내가 돈 물려준다 하더라도 이거 내가 그냥 계약 파기하는 게 낫겠어라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을 높게 보내게 되면 이 돈을 받은 매도자도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은 우리가 보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대략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가 뭐 잔금일 같은 경우, 뭐 잔금일을 몇 개월을 할 것인가, 뭐 3개월 할 것인가, 4개월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미리 다 협의를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은 전세 끼고 매매하시게 되면 이거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게 되거든요. 저는 전세를 놓는 부분을 어떤 소장님들은 이거 우리 부동산에만 이 물건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가계약금 붙이기 전에 저는 전세 빨리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은 미리 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이 가계약금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약금이 있습니다. 계약금. 이제 가계약금을 저희가 붙이게 되면요. 언제 그러면 날짜를 딱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우리가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보통은 그 가격, 매매 가격의 10% 정도를 우리가 계약금으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약금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계약금을 설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게 중도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도금은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도금을 설정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면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계약을 함부로 우리가 파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계약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몰랐을 때는 계약을 할 때 그냥 계약금만 설정했었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설정하게 되면 그냥 매도자는 이 계약금의 배액, 두 배를 배상하고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도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매도자는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중도금을 설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지역이 막 상승하고 있어요. 뜨거운 이제 지역이라고 하면
이 중도금을 꼭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매도자가 마음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도 갑자기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가 배액을 배상을 할 테니까 계약을 파기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사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금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중도금은 사실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이걸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금액은 없기 때문에 요건 협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금을 냈고 중도금을 또 내고 나서 마지막에 내는 게 잔금입니다. 그래서 이 잔금은 이제 그 남은 금액이죠. 우리가 그 매매하는 가격에서 계약금 빼고 중도금 설정했다면 중도금도 빼고 남은 금액을 이제 잔금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잔금은 중요한 게 저는 이 잔금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 이 잔금일. 이 기간을 얼마 동안 할 것인가.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예전에는 한 3개월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한 3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3개월 뒤에 잔금을 합시다. 근데 보통 뭐 일반적인 거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걸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 잔금일이에요. 우리가 이 잔금일에 전세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전세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게 못 맞춰지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내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3개월이라고 했을 때 저는 최소 4개월, 4개월 정도는 기간을 잡는 게 좋고요. 조금 더 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뭐 전세 거래 같은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잔금일을 좀 길게 잡으면 되고요. 요렇게 근데 만약에 요런 케이스도 있어요. 잔금일을 4개월 정도 잡았는데 혹시 운이 좋아가지고 이 전세가 더 빨리 맞춰졌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때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 특약에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약에다가 만약에 잔금일보다 전세가 빨리 맞춰졌을 때는 이 이삿날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특이하게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전세가 빨리 안 맞춰질 줄 알고 잔금일을 4개월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맞춰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특약에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인 분과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삿날을 잔금일보다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을 살 때 정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도 등본을 안 떼보신 분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나 집에는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발급을 받냐면 보통은 등기소에 가시면 되거든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그 인터넷 등기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발급을 받을 때 그냥 그 주소만 알면 돼요. 이 주소만 알면 이걸 발급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이 사람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혹시나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근저당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저당이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실제로 이분이 대출받은 금액보다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높게 근저당을 설정하게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 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으면 보통 요거는 우리가 잔금 치를 때 요때 이 집을 파는 사람이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지를 미리 이제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입신고라는 걸 하는데요. 이것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제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그럼 나는 이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 집에 전입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신고. 그래서 이분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딱 제출을 하면 전입신고가 바로 즉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나 저희가 임차로 이제 거주를 할 때도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라는 게 있어요.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여기 살았다는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그게 있어요. 초품화.
이 초품화. 저는 처음에 초품화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초품화는 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특히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던가 이런 위험한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 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가 있으면 바로 옆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건너야 된다고 하면 이걸 초품화로 인정하진 않고요. 요즘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파트하고 초등학교 사이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이제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초품화인 아파트를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보실 때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직주 근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직주 근접이 뭐냐면 이 주거, 이 내가 사는 집이랑 내 일자리가 정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내 집 바로 옆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직주 근접에 해당될 수 있고요. 요즘에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뒀습니다. 원래는 직주 근접이 아니었는데 여기가 확실한 교통 효제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내 직장까지 그 거리가 출퇴근 거리가 단축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아 직주 근접이 좋아졌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세권 역세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하철역이 집에서 이 가까운 그런 아파트를 저희가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역세권이라고 했을 때 기준을 보면 내가 걸어가지고 도보로 우리 집에서 역까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때 아, 여기가 역세권 아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어떤 말이냐면 스세권, 스세권. 이 스가 뭐냐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스타벅스를 끼고 있는 네, 상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아무 곳이나 잘 들어가진 않아요. 스타벅스는 좀 확실하게 검증된 상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를 볼 때, 아, 여기가 스타벅스가 있어라고 하면, 아, 여기 상권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선호하는 곳 중에 숲세권이 있어요, 숲세권. 이 숲세권은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곳에 인근에 바로 옆에 숲이 있거나 공원이 있거나 호수가 있거나 뭔가 자연 환경이 확실히 좋은 거예요. 그런 곳들을 아, 여긴 숲세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되게 쉬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여기서 하나라도 모르는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알게 됐다면 저는 그것도 되게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부동산 용어들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